안녕하세요. 세로의 요한낙스입니다. 오늘은 그 정수기를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사용하는 정수기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한 정수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이 정수기 타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직수 타입으로 해서 앞에 간단하게 그 정수만 거친 다음에 물을 먹는 방식의 정수기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거의 시중에서 대부분 지금 직수 타입에 간단하게 물을 걸러서 정수하는 방식, 그 방식의 정수기만 거의 요즘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정수 방식 중에 그래도 현대인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데 맞는 정수기는 어떤 것일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편은요. 이 편은 우리나라 그 어, 물 빈곤 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물이 뭐 원활하게 공급된다 그러면 사실 뭐 정수기 같은 것도 사실 의미가 없겠죠,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물 빈곤 지수를 보게 되면 수자원 접근율이라든가 사회 경제 요소, 물 이용량, 그다음에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긴 건데, 토탈에서 우리나라는 147개국 중에서 43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죠. 자, 근데 이 우리나라는 저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지, 그러니까 음용수죠. 를 섭취하는지 봐보시게 되면 일단 정수기, 우리나라 월등히 그 높습니다. 정수기 비율이. 그러니까 거의 뭐 3.5배 수준인데요. 음, 굉장히 많은 그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는 거고, 일본은 반대로 정수기가 좀 작고 생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거의 뭐 생수 시장을 자료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3조 5천억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 2013년도 자료입니다만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저 차이가 좀 우리나라하고 좀 성향이 어떤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온수기가 되게 좀 발달한 나라고, 탄산수도 요즘에 시중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시중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탄산수 제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시장은 약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수기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필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 필터인데, 이 필터가 이제 원리가, 필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게 되면 어떤 원리냐면, 큰 데서부터, 큰 입자부터 작은 입자까지 쭉 거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를 따라 내려가서 기관지로 가서 허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그 세드멘트 필터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전에 사실은 전처리 필터로 그 앞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 그 실로 된 그 감긴 필터를 한번 써서 아주 커다란 입자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 이제 1마이크로 정도 수준을 세드멘트 필터라는 걸로 또 잡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활성탄을 한번 씁니다. 활성탄을 한번 써서, 활성탄은 그 만능 흡착제이기 때문에 유기물, 그 다음에 유기용제, 뭐 발암성 물질, 뭐 가스류, 안에 남아있는 잔류염소,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흡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UF 필터라고 해서, 이건 중공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좀 늘려놓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처럼 쭉 길다랗게 뽑은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보통 100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들을 얘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단백질까지도
어느 정도 이게 필터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시중에는 뭐 그렇게 성능 좋은 것은 쓰지는 않고요. 한 100나노미터급 정도, 50나노미터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기물이 걸러지지는 않는 필터죠. 그래서 삼투압 필터를 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기 때문에 더 가는, 원래는 삼투압은 이제 생체막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세포막에 있는 막을 봤더니 농도가 높은 데서 물을 기준으로 농도가 이제 물이 많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이제 삼투막을 이용해서 물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분자가 좀 작기 때문에 농도 구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보고 그걸 이제 흉내내서 만든 것들이죠. 보통은 뭐 한천여과지라든가 그런 생물막을 그대로 써요. 그거를 그대로 써서 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한번 다시 더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직수형 정수기 타입입니다. 직수형 정수기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보통 직수형 정수기가 거치고 나서 마지막 물은 최종적으로 입자는 한 50나노미터급, 그러니까 0.05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의 입자는 그 물 속에 있어요. 콜로이드는 거의 다 잡히고, 그리고 이제 유기염소는 한 8, 90% 정도가 이상이 잡혀요. 다. 잘 만들면 90% 정도, 95%이 정도까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안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인데요. 이게 사실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여가 방식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삼투압 방식이 현대의 어떤 그 하천수를 가지고 먹을 때는 옳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방식은 지금 아로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까지 물을 거르게 되면 50나노미터 크기 입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뭐 내분비계 교란 물질, 그 다음에 뭐 VOC, 물론 VOC는 뭐 쉽게 이렇게 증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기물은 사실은 합성이 100만 가지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 결합 화합물들은. 그래서 마지막 이 아로막을 거치게 되면 50나노미터였던 게 얼마까지 걸러지게 되냐면요, 거의 1나노미터급 이하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온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통과하고 나면 원래 물이 경도가,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 100이라고 보면 5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리죠. 아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걱정을 하죠. 뭐냐면은 미네랄이 없는 물이 죽은 물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보통 경도 50, 우리가 먹는 물은 경도 50,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분의 50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분의 100이 들어있고, 이 미네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이 안에 들어있고 칼슘이 들어있는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 안에서 들어있는 양을 미네랄 중에 보면. 그러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그 안에 그럼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냐, 그 양은 배춧잎 한 장 정도에 들어있는 양하고 비슷해요. 미네랄이. 그러니까 거의 보잘것없는 미네랄이고,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어떤 그 형태가 무기 형태잖아요. 무기 마그네슘이잖아요. 무기 마그네슘들은 사실 킬레이트화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기물 속에 있는 구조체가 아니면 사실 몸으로 흡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보통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문헌을 찾아보면 4% 정도에서 8%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요. 무기 그 마그네슘. 칼슘도 마찬가지죠. 칼슘도 마그네슘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는 하에서 흡수가 되지, 별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기 칼슘, 무기 마그네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흡수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소금 몇 덩어리, 차라리 증류수에다 소금 몇 덩어리 넣는 것과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소금 몇 덩어리 있죠.
그거 몇 개 넣는 것보다도 사실 못해요. 그래서 이 물을 깨끗이 하고 먹을 건지 아니면은 이런 뭐 직수형이 좋다고 한다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대 환경에서는 좀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기 일반 직수형이. 그래서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를 저는 추천하는데 보통 이제 역삼투압하고 직수형하고는 이제 이 아로막이 있냐 바깥에 없냐 이제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직수형을 하게 된 거냐? 일단 미네랄이 살아있다.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물탱크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 직수형으로 가게 되면. 왜냐면 이 물탱크는 이제 고정되고 물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냉장을 시킨다 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안에 유기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썩게 돼요. 물 안에서 미생물이 이제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직수형은 이 물탱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RO는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은. 그래서 물탱크를 가지고 해도 내부에 별로 영양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죠. 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구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나쁘냐? 이 지금 RO 방식이. 자, 진짜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요. 제가 하나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게 우리 지구에서 물의 순환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증류수가 아주 몸에 해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봐보십시오. 바다나 강에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으로 가서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서 다시 육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섬에 있는 분들은 이 육지로 가서 있는 하천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빗물을 먹고 사시잖아요. 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뭐 병에 걸렸어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대기에도 어느 정도 먼지가 있지만 중류수급이에요. 아주 지금 조금 이제 오염돼서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 물의 순환 구조에서도 중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미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빗물을 받아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야채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먹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부족한 미네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미네랄을 흡수한다는 거는 거의 넌센스에 가까운 거죠. 그건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살아있는 물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흡수하는 미네랄의 사실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음식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이건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단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퍼센트, 퍼밀, ppm, ppb, ppt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뭐 무슨 ppm은 100만 분의 1이다 하면은 대충 가늠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톤에 1g 정도가 들어있는 수준이에요. 100ppm. 굉장히 작은 양이죠. ppb는 1000톤에 1g이 들어있는 수준이고 ppt는 이제 보통 내분비기 결합 물질, 환경 호르몬의 이제 그 영향권 안에 그러니까 이 정도 뭐 100만 톤 중에 1g이 들어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잖아요. 그 정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은 이 부분부터예요. 자, 이제 물을 수질 항목 먹는 물 수질 기준이에요. 이걸 쭉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쭉쭉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뭐 시안, 질산성 질소라든지 뭐 아모니아성 질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이제 10만 명에 1명 정도의 어떤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양이라 그랬죠 그때. 자, 근데 여기 봐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유기물이 나와요. 유해성 유기물질 해갖고 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한 10몇 가지 규정해놨죠. 다이옥신까지 아주 지금 굉장히 독성이 센 것들만 지금 이제 항목에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독물하고 소독제 이제 그 트리알로메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질들 다 규정해 놓은 거 보시면 엄청나죠. 양이 이게 보시면 양이 보시면은
잔류염소라 해갖고 그 수돗물 속에 남아있는 염소가 4ppm인데 총 트리알로메탄이 0.1ppm 물 속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0%만 바뀌더라도 지금 뭡니까 이게 1ppm을 지금 넘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치가 좀 이상하죠. 전부 다 기준치는 낮게 잡아놨는데 이 독성 때문에 그래요. 이 염소를 가지고 만약에 유기산이 이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그 트리알로메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쳐갖고 앞에까지 해가지고 유기물은 한 3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죠. COD 이게 이제 크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망간산 칼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유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태워보는 방법도 있는데 산화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과망간산 칼륨의 산화제를 이용하면 유기물이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요. 자, BOD하고 COD라는 게 있는데 BOD는 생물학적 분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전분, 탄수화물 같은 게 이제 안에 이렇게 물 속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미생물이 빨리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분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기물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BOD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분해가 되는 유기물이 얼마 정도 있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게 BOD 실험이죠. 뭐 BOD 7일, 뭐 30일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과망간산 칼륨은 뭐냐? 그 외에 잘 분해된 유기물 빼놓고 남분해성 유기물까지, 그러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유기물까지 어느 정도 있는지 유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망간산 칼륨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면 과망간산 칼륨 말고 크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그 산화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과망간산 칼륨보다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많은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이제 중크롬산 칼륨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작게 나오는 거죠, 유기물 양이. 근데 유기물 양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그 문제죠. 뭐냐면 내분비기의 교란 물질, 뭐 DDT, 요즘에 이제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PCB,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러니까 두꺼비 집이라 해가지고 그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얼마 안 정은지 지금도 북극이나 남극의 그 눈에 샘플을 채취하면 지금도 나와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한 PPT, PPB, 그러니까 10억 분의 1, 1조 분의 1의 양만 있어도 체내에서는 내분비기의 교란 물질, 다시 말하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는데 아까 같은 이런 필터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게 똥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에요. 축산 폐수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분비기가 교란 물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해성 유기물들이. 그 유기물들을 거르는데 적합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중류수급의 물을 먹는 게 낫죠. 물을 먹고 영양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물에서 우리가 먹는 농작물 같은 데서 섭취하는 게 낫죠. 미네랄을. 왜? 어차피 물에서 섭취하는 미네랄은 그 중에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그 물에다가 미네랄을 넣어서 그렇게 하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비스페놀 A, 그 다음에 디에틸 스틸베스트롤, 그 다음에 DHEA,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이런 것은 아까 목록 보셨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먹는 물 기준에 아예 들어있지도 않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ppb, ppt 단위에서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항균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 잡는 건데.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류수를 먹게 되면 중류수는 산성수다. 금방 산성화가 된다. 이런 게 인터넷 보니까 많이 떠들어 다니더라고. 근데 한번 이걸 봐보십시오. 이 표를.
자, 중류수 물은 왜 pH가 7이냐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pH 5.7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수돗물도 한 5.7 정도 되어 놔두면 저절로. 왜냐면 그거는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가 320 ppm 정도 녹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물에 녹으면 pH 5.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 5.7이 엄청난 산성 같지만 봐보세요. 이게 pH 1이 중성이에요. pH 6이 얘보다는 10배가 세요, 산도가. 얘보다는 100배가 세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산이 pH 1하고 2예요. 그러면 여기 물을 pH 4짜리 물을 먹는다 해도 우리 위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100배, 1000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pH예요. 산도가. 세 발이 피죠. 그래서 알칼리수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알칼리수가 pH 8, pH 9인데 기껏해야 pH 10 정도 됐거든요. 이까지 못 먹어요. 먹는 물 기준으로는 pH 9까지밖에 못 먹어요. 알칼리수로. 그러면 pH 9짜리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 100이고 얘는 100만, 10만인데 이것의 1000분의 1만 있었대도 이건 그냥 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pH 9짜리의 알칼리수를 먹어본들 뱃속에 들어가면 그냥 pH 1, 2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 농도가 너무 낮은 알칼리수를 먹어봐야 뭐예요? 그냥 위산에 의해서 중화가 되니까. 알칼리수 백날 먹어봐야 뭐하냐고요. 그냥 저 뭡니까 위산 pH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알칼리는 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물이 OH 기호고 H 플러스 합쳐지면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뭐 증류수는 뭐 산성화가 되기 쉽대. 산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pH 5까지는 산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런 산은 그냥 원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 되잖아요. 5.7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이에요? 이거 산도 아니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알칼리로 가도 pH 9를 물을 먹는데요. 요즘 말하는 그 이온수 말하는 거죠. 이거 먹어봐야 뭔 소용 있어요. 여기는 pH가 POH가 100배고 여기는 100만 배나 강력한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염려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아무 신체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냥 그 뭐랄까요 그 항상성이라 그러죠. 우리 몸은 항상 그 중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어떻게 우리 몸이 뭐 알칼리로 간다든지 뭐 산성으로 갑니까? 우리 몸은 pH가 항상 그대로예요. 알칼리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식품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알칼리로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정확하게 pH는 약 알칼리 뭐 pH 7.8인가 그렇게 반해요. 그러니까 7에서 5, 7에서 9 이 정도까지는 아무런 뭐 심지어는 4, 10까지도 알칼리네 산성이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의미가 없어요. 저 정도 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물을 섭취하시려면 아까 같이 말씀한 그 축산 폐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분비계 결합 물질 그 다음에 유기물 중에서 난분해성이면서 우리 몸에 유해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하려면은 증류수급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RO급의 정수기가 나쁘다는 그런 그 관념 버리셔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